여러분은 브라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축구, 삼바, 관광지 외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와 반대로 브라질 사람들은 한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국의 이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아시아로 여행을 온 여성이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곤란한 이것을 만드는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가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살고 있는 마르시아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제 남편 루카스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사랑스러운 아들 가브리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평범한 주부이지만 남편과 함께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자주 만나 식사를 함께하는 카를로스 가족과 저녁을 먹던 중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르시아, 우리 요즘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어디 좋은 데 없을까? 카를로스의 아내 소피아가 말을 꺼냈어요. 소피아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벌써 여러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녀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항상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생겼죠. 그러게요. 저도 가브리엘이랑 함께 갈 만한 곳을 찾고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동이 너무 불편한 곳은 힘들 것 같고 치안이 좋고 깨끗한 곳이었으면 해요.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한국을 가봐. 한국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정말 좋은 여행지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기를 너무 좋아해. 정말요? 한국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기 좋다니 생각도 못 해봤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여행 경험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처음 갔을 때 놀랐어. 거리는 정말 깨끗하고 대중교통이 엄청 편리하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외국인인데도 한 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특히 신기했던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한국인들이 우리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는 거야.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가와서 아이고, 귀엽다라고 해주고 어떤 분들은 작은 선물도 주셨다니까. 정말요?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어요. 브라질에서도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밤에도 거리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어. 특히 길거리 음식이 최고야. 그리고 소피아는 한국의 장점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듣다 보니 저도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남편 루카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 흥미로운데.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여행하기가 정말 편해. 교통도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어렵지 않고 특히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실 가브리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웠지만 소피아의 말대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정말 이렇게 깨끗할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친절할까?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찾아보니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극찬하는 영상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의 야경,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 길거리 음식 문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등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가족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루카스, 우리 진짜 한국에 가볼까? 그래. 한번 가보자. 우리가 평생 남미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 그렇게 우리는 한국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 그 자체였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먼 나라라 비행시간이 24시간이 넘는다는 사실이 조금 걱정됐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숙소도 미리 찾아봤어요. 한국은 호텔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옵션도 많아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편리하더라고요. 또 음식도 다양해서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다는 점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긴 여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공항의 규모와 청결함이었어요. 우와, 정말 크다. 루카스도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는 곧바로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보, 생각보다 춥지 않아? 한국의 날씨가 예상보다 훨씬 추웠던 거예요. 브라질에서 출발할 때는 더운 여름 날씨였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계절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가브리엘이 얇은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그의 작은 발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희를 유심히 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아기가 발이 시렵겠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시더니 몇 분 후 작은 쇼핑백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이거 아기 양말이에요. 얼른 신겨주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순히 우리 아이가 추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주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니까 받아요. 아기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했어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할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희 가족은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예상보다 날씨가 추워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가브리엘도 계속 작은 손을 비비며 엄마, 춥다라고 말했어요. 남편 루카스와 저는 미리 챙겨온 겉옷을 더 꺼내 입고 숙소가 있는 서울 시내로 향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잘 발달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저희는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티켓을 사기 위해 자동 발권기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옆에 있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보통 외국에서는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희 명동에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버스를 타면 되나요? 그분은 친절하게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심지어 발권기 사용법까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영어 버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요금이 나와요. 덕분에 어렵지 않게 표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손을 흔들며 웃으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줄 몰랐기에 기분이 더욱 좋아졌어요. 버스를 타고 자리를 잡았을 때 또 한 번 놀랄 일이 있었어요. 와, 버스가 엄청 깨끗한데? 루카스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그러게, 냄새도 안 나고 의자도 푹신해. 브라질에서는 버스를 타면 좌석이 찢어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다르네. 저희 나라에서는 버스가 오래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버스는 마치 새 차처럼 깨끗했고 심지어 기사님도 승객들에게 친절했어요. 출발하기 전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서울의 첫인상을 느끼는데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신기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루카스, 저거 봐. 신호등에 숫자가 표시돼 있어. 어디? 그제야 루카스도 창밖을 보더니 놀란 듯 말했어요. 와, 진짜네?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까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확실하게 알겠는데? 브라질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단순한 색깔만 표시될 뿐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호가 언제 바뀔지 예상하기 어려워서 무작정 길을 건너는 경우도 많죠. 이거 사고 예방에 진짜 좋겠다. 브라질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확 줄어들 텐데.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중에 숙소에서 검색해보니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25%에서 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역시 선진국이야. 진짜 똑똑한 시스템이네. 루카스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이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가브리엘이 너무 귀여워서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가브리엘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귀엽네. 우리 손주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브리엘의 작은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서 건네주기도 했어요. 이거 한번 먹여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아기도 잘 먹을 거예요.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저희가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여행을 가면 관광객들이 서로 사진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했어요. 가족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어준다는 점이었어요. 와, 이거 봐. 구도를 이렇게 잘 잡아준다고? 루카스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그냥 대충 찍어주는 게 아니라 빛의 각도와 배경까지 신경 써서 완벽한 구도를 잡아주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배워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점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며칠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저희를 계속 감동시켰어요. 특히 가브리엘 덕분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어주고 때로는 작은 선물까지 주셨거든요. 어느 날 저희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한국의 전통시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특히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수산시장을 추천받았어요. 브라질에서도 수산시장에 가본 적이 많지만 사실 저는 시장 특유의 비린내와 지저분한 바닥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수산시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루카스를 돌아봤어요. 이거 봐. 바닥이 완전 깨끗해. 그러게. 심지어 물고기 냄새도 거의 안 나는데? 보통 수산시장에 가면 바닥에 물기가 많고 미끄럽거나 비린내가 진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족관 시스템 덕분인지 해산물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닥이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서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게 진짜 시장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시장 바닥을 살펴봤어요. 물이 고여 있거나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널려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백화점의 식품 코너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거 브라질 시장이랑 너무 다르다.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루카스도 감탄하며 말을 이었어요. 바닥에 물이 철철 흐르고 어딜 가도 생선 껍질이 굴러다니잖아. 그런데 여긴 정리정돈이 정말 잘 돼 있네. 저는 브라질의 시장을 떠올렸어요. 거기는 바닥에 얼음이 녹아 흥건한 물 웅덩이가 생기고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수산시장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가게 주인들도 위생장갑을 끼고 깔끔하게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해산물은 수조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신선해 보였어요. 이런 시장이라면 나도 자주 오고 싶겠다. 시장 구경을 하던 중 한 상인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브라질에서 왔어요. 그러자 상인은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 브라질, 축구 강국이죠. 네이마르,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저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축구가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브라질이라고 하니까 축구 이야기부터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혹시 회 드셔 보셨어요? 저희는 사실 회를 즐겨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일본 스시가 판매를 하긴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생선 요리를 주로 굽거나 튀겨서 먹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네, 먹어보고 싶어요. 상인은 바로 생선을 꺼내 싱싱한 회를 썰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주셨죠. 와, 이거 완전 부드러운데?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한 입 먹어보니 생선이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신선한 해산물이구나. 브라질에서도 해산물을 많이 먹긴 하지만 한국의 해산물은 잡자마자 바로 손질해서 그런지 신선함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을 여행하면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한강공원이었어요. 브라질에는 리우데자네이루처럼 강이나 바다를 끼고 멋진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한강도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날씨가 조금 쌀쌀했지만 한강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감탄했어요. 여기 너무 평화롭다. 넓은 잔디밭, 조깅하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공간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루카스가 가브리엘과 함께 작은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가브리엘은 아직 어리지만 공을 굴리고 뛰어노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한국 남성들이 저희를 보고 다가왔어요. 오, 아기가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네. 브라질에선 축구가 정말 인기 많거든요. 브라질이요? 그러자 갑자기 한국 남성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브라질이면 네이마르, 호나우지뉴, 카카, 호날두. 저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브라질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축구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가브리엘을 귀엽다며 칭찬하고 같이 공놀이를 하며 놀아주셨어요. 심지어 루카스와 함께 간단한 패스 게임까지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브라질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루카스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너무 행복했던 저희는 중국도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나라니까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루카스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대중교통은 혼잡하고 심지어 외국인에게 무뚝뚝한 태도까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결국 저희는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귀국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희는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 때문에 비슷한 환대를 기대했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공기부터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미세먼지 때문인지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거리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래, 나라가 크니까 도시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았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공항에서 짐을 찾고 이동하려는데 직원에게 길을 물어봤더니 대충 손짓만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영어를 알아듣기는 했지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뭐야? 왜 이렇게 불친절해? 루카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질문에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방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텔 직원들은 무표정했고 필요한 걸 요청해도 대답만 할 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왜 왔지? 거리로 나가서 관광을 해보려고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봐. 길거리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 루카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어요. 쓰레기가 길가에 널려 있었고 어떤 곳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심지어 공공 화장실 위생 상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화장실은 어디를 가도 깨끗했고 심지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화장실이 지저분한 곳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화장지를 돈 주고 사야 했어요. 여기 오래 있을 필요 없겠다.
일정 앞당기자 결국 저희는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깨끗한 거리,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특히 공항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가 가브리엘에게 양말을 사다 주셨던 일이 계속 기억났어요.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따뜻하게 환대해 줬던 것도요. 한국은 다시 꼭 가야겠어. 제가 말하자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여행하면 좋겠다. 한국에는 아직 못 가본 곳도 많잖아. 한국은 단순히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브라질에 돌아온 후에도 저희는 계속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곳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한국 여행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추천할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잊지 못할 최고의 여행지로 남았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기는 이유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예요. 혹시라도 한국 여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말고 떠나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가족은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때는 가브리엘이 더 자라서 한국의 멋진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에서 할머니가 양말을 사와서 전해주는 장면은 정말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거나 한국의 정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각 나라의 독립의 역사를 강의하던 중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독립은 중국 덕분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중국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윌리엄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학생이고 현재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세계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여러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아마 제 가족사가 영향을 준 걸지도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예전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셨고 어릴 때부터 전쟁과 국제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특히 미국의 독립이 다른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여러 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을 쟁취해 나간 과정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전 세계의 독립운동과 식민지 해방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미국, 인도, 베트남,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위해 싸운 과정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해 인도와 베트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운동을 설명한 후 자연스럽게 동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로 가볼까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과 중국은 모두 식민 지배와 침략을 겪었습니다. 두 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을 위해 싸웠죠. 특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후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발자취라는 제목이 떴고 교수님은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이동 경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고 이후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필기를 하면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에서 충칭까지의 이동 경로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그 다음에는 항저우, 창사, 광저우, 류저우를 거쳐 결국 충칭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광복군도 창설되어 항일전선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죠.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며 한국인 유학생인 지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훈 씨,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훈은 교수님의 질문을 듣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반대편에서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리우였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리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리우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고 한국 독립군도 중국에서 훈련받으며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중국군과 연합작전도 펼쳤죠. 한국이 일본에게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도움 덕분 아닙니까?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리우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이라거나 한국이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지훈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이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도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독립을 중국 덕분에 이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한 해석 아닌가요?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만큼 한국 독립군도 중국을 도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리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너무 감정적인 반응 같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당했고 독립군들은 중국 땅에서 활동하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니었다면 한국 독립운동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리우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리우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임시정부를 받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호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중국도 일본과 대립하고 있었고 한반도가 일본에 넘어간 상황에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게다가 만주 지역에서는 중국 군벌들이 한국 독립군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두 사람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각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본질을 벗어나 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타이핑하는 손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어요. 지훈은 차분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리우는 살짝 흥분한 듯 어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도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리우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받아주었고 한국 광복군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어요.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이 연합작전을 펼친 것도 사실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1941년 홍커우 공원 의거 이후 이루어진 한중 연합작전이에요. 그리고 1945년엔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광복군이 미얀마인도 전선에 투입되도록 도왔죠. 이 정도면 한국이 중국 덕을 본 게 맞지 않나요? 강의실에서 몇몇 중국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의 말이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한국이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잠시 바라보더니 화면을 돌려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머물며 독립운동을 했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에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중국 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환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타이핑해둔 내용을 보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1920년대에 독립군이 만주에서 활동할 때 중국의 군벌들이 독립군을 탄압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스야 협정이에요. 1925년에 중국 군벌 장조린이 일본과 협약을 맺고 독립군을 체포해서 일본에 넘겨줬죠. 중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왔다는 주장은 이 사실을 고려하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 순간 리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1930년대 이후에는요?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받아주고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도록 도왔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내린 선택이었어요. 지훈은 리우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느라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한 것이지 단순히 한국을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단순히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싸웠다는 점이에요. 리우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한국이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한국인들 자체였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것도 한국인들이었고 만주에서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우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같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도 한국인들 스스로의 힘이었습니다. 광복군이 창설된 후에도 그들은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어요. 리우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임시정부가 중국 땅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허용했기 때문이죠. 만약 중국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네요.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을 도왔던 만큼 한국도 중국을 도운 적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리우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중국을 도왔다고요? 네. 대표적인 예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폭탄으로 공격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 이후 장제스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의 항일전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리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점점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서 독립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했고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도운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이 무조건적인 선의로 한국을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한국이 중국에게 빚을 졌다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리우는 계속해서 한국이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교수님이 조용히 손을 들며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교수님의 개입으로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앞으로도 두 나라 간의 역사적 인식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의 개입으로 논쟁이 잠시 멈춘 듯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반면 리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리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도 서로의 필요에 의한 거였고, 한국 독립군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중국의 도움을 인정하면서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겁니까?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우의 말은 단순한 역사적 주장에서 벗어나 감정적인 문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우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순간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우 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도움과 감사의 의무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수한 호의였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과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리우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독립을 위해 많은 나라가 외부의 도움을 받았고, 그런 나라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나라에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독립했을 때 프랑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중국의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리우가 비교 대상으로 든 미국 독립과 한국 독립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지훈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독립과 한국 독립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았고 그것이 독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완전히 병합된 상태였고 외교적으로 독립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였고 중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동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독립 후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서로 대등한 국가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광복 이후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도왔고 이후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리우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기세는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전쟁 이후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한국이 독립운동 당시 중국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 논리를 따지려면 중국도 한국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지훈이 되물었습니다. 리우는 다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의 항일전선에도 기여했으니까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항일 의지를 북돋웠고 한국 광복군이 중국과 연합작전을 펼치며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럼 중국도 한국에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리우는 더 이상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한쪽이 다른 쪽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분명해졌어요. 그때 교수님이 다시 손을 들며 개입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역사는 단순한 도움과 감사의 관계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 같은 문제는 더욱 복잡했어요. 저는 오늘 수업을 통해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려는데 지훈이 저를 보고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에밀리, 오늘 수업 어땠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 사실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오늘 논쟁을 듣고 보니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국적에 따라 너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개입되니까.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복잡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들은 더 그렇지.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리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리우는 전에 비해 감정이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오늘 논쟁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저와 지우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한국이 독립할 때 중국이 도와줬으니 한국이 감사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지훈의 말을 듣고 보니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역사에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사가 그런 거야. 한쪽 입장에서 보면 A가 맞고 다른 쪽 입장에서 보면 B가 맞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해. 리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오늘 수업에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과 싸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만큼 한국 독립운동도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잘 몰랐거든. 우리도 한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겠지. 지훈과 리우도 제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역사는 단순한 승자와 패자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역사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힌트를 하나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우와 지우는 종종 역사에 대한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인이 기억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억압 아래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 독립투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중국의 생각 차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